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 어제와 비슷하게 좀 관망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고, 그래서 낙폭과 대조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의 흐름은 상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각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수익률이 오늘 지수만큼 올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선물만 가지고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가 간다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소외될 수 있는 장이고요. 또 외국인 선물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장 후반까지 미결제 약정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이 흐름이 내일 옐런 의장의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이어져야 시장에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1930 정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넘어서니까 이 긍정적인 거 아니야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아직 좀 이를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은 아직도 외국인 매물 우위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은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30선을 넘어서면서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안을 살펴보면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은 어떤지 조금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기아차 오늘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중국 자동차 시장 요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중국 자동차 시장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한 해에 소화되는 자동차 양만 1,6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좋았을 때가 한 1,500~600만 대, 1,700만 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것도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이미 되었고요. 다만 이 자동차 소비력이나 꾸준한 이 자동차의 세그먼트, 즉 어느 정도의 등급의 자동차를 선택하느냐 정도만 조금 다를 뿐 자동차 시장 내에서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되는데 이 큰 시장이 더 중요한 것은 성장 자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1년, 12년, 13년을 차트로 봤을 때 2013년이 대부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월별로 봤을 때 2013년도에 전반적인 판매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매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런 형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3개년 동안 너무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이 미세먼지, 환경공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난 3개년간의 성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성장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조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의 트렌드는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것은 상하이 자동차 전시회인데요. 이것을 세계 4대 모터쇼로 끌어올리려고 중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야 실제적으로 중국 자동차의 역할도 더 커질 수 있고 전 세계 자동차 글로벌 업체들이 좀 더 중국 시장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외에도 가을이면 광저우에서 자동차 전시가 열리는 등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자동차 전시가 열릴 만큼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중국 시장 내에서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자동차 전시가 열리게 되면 중국 차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중요한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내에서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 승용차 사용량도 판매량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가율 기준에서는 최근에 계속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승용차가 3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SUV의 지금 증가율은 60%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판매량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를 보면 이게 이제 중국 지도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동부 연안이 가장 발달해 있고 점점 이쪽으로 발달해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중국의 개발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이 사막, 산맥 이런 것들로 모두 가로막혀 있는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승용차보다는 SUV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죠. 그러면서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뭐 두 가지 차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승용차와 함께 SUV를 동시에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한 대만 사야 될 때는 승용차보다는 SUV를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경기 회복과 함께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SUV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내에서도 SUV가 전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국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눴을 때 럭셔리카를 판매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BMW, 벤츠, 아우디와 같은 럭셔리 계열의 차를 판매하는 지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동부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8%대로 제한적이지만 중부나 서부처럼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역 쪽은 증가율도 12%, 16%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약해 보자면 지금 2013년도까지 나타났던 빠른 성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UV와 같은 좀 더 다양한 차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저가 제품만 소요되었던 일반 자동차 수요 혹은 상용차와 같은 트럭과 같은 생활과 밀착형인 그런 차에서 이제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럭셔리카의 수요가 점점 중국 내에서 또 증가하면서 일종의 현대기아차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현대기아차가 과거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럭셔리카라는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럭셔리카가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림에선 표현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친환경 관련 차량들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현대기아차는 조금 접근이 어렵다라는 점도 현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 트렌드가 조금 바뀌면서 좀 현대기아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대기아차의 판매 동향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잘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정체되고 있고 미국도 속도가 줄었고요. 다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대차의 중국 판매 추이와 점유율인데요. 점유율은 7%에서 6%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판매량은 뭐 꾸준하게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현재 판매량 증가와 함께 점유율도 3, 4%대를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10% 내외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10%의 점유율만 꾸준하게 유지해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몇십 개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중에 10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해외 공장 추이를 봤을 때도 생산량을 가장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은 중국 법인입니다. 중국 법인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중국 법인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3공장, 제4공장까지 늘려나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요인들, 친환경차에 대해서 글로벌 자동차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급 차량 선호도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시각은 고급차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낮은 시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아반떼, 중국에서는 위해둥이라는 모델로 판매되고 있죠. 이런 볼륨 모델 쪽의 판매량은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해외 판매량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보실 때 여전히 이제 중국 법인의 판매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최근에 차지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글로벌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현대차가 500만 대, 기아차가 300만 대를 팔면서 양쪽 합쳐서 8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6%대를 거둬서 전체적인 점유율 기준으로 한 뭐 8%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는 예상이죠. 제가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2013년까지는 항상 목표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800만 대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넘어설 거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제네시스 신차의 판매량과 LF 소나타 그리고 미국에서 런칭할 신형 소울 이런 신차들의 판매량이 과연 상반기에 얼마만큼 선전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신차 효과에 따라서 수익성이 증가하는 내수 부분과 함께 해외 쪽에서도 수익성 향상과 함께 판매량의 증가가 확인되어야 현대기아차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놓여 있고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도 굉장히 싸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낼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전 세계 자동차들이 모두 동반하락했죠.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가장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좀 빠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과연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한번 조금 치킨 게임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현대기아차가 나쁘고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지금 중국을 너무 좋게 볼 만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내 판매 실적 여태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경기 전반적으로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도 성장이 최근엔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전반에도 좀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나쁘진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현재 주가가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오른다면 같이 오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은 2011년도 이전처럼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그 시장을 리드해 나가면서 시장이 10% 오를 때 한 20, 30% 오르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10% 오르면 비슷하게 10% 내외로 오르는 마켓 퍼폼 정도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제를 빠르게 현대기아차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켓 퍼폼 정도 시장 수익률 정도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깔고 이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자동차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머징 이 시장의 위기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종목들이 다 빠졌지만 현대기아차는 견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1월 27일 이후로 불거졌던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위기설 이후에 전반적인 주가 변동인데요. 혼다나 닛산, 도요타 같은 일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빠졌고 독일 업체들도 좋지 않았고 미국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앞전에 보시면 현대기아차만 빠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현대기아차와 일본차의 상대적인 수익률을 스위칭 시켰던 게 뭐냐면 결국은 N 환율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워낙 강세를 보일 때 N 환율이 105엔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또 뭐 연내 120엔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1070원도 깰 것 같으니까 환율에 민감한 자동차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이 가격 차이 때문에 일본차가 오르고 현대기아차는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로
국내 그 환율은 1,070원에서 90원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이에 엔달러 환율은 105엔대에서 100엔대까지 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해서 환율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현대기아차를 상대적으로 살려줬고 일본차는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동남아 지역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남아 지역 가보시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신들의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본차입니다. 그리고 일본차 공장도 동남아 쪽에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머징 국가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차가 타격을 받느냐 일본차가 타격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도 전 세계 한 5위권 정도의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는데 나머지 그 업체들도 전 세계 1, 2, 3위권 업체들은 그런 글로벌 업체 아니냐. 그 현대기아차만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머징 마켓이 타격을 받고 중국이 성장이 둔화가 되면 나머지도 모두 타격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글로벌 1위인 폭스바겐이나 GM이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시각이 현재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머징이 망가지고 중국이 망가지면 자동차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안 좋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자동차 시장도 견조하고 이머징 마켓 위기는 너무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자동차 종목군들이 다시 제자리를 조금 찾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브릭스 비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브릭스의 비중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현대차의 브릭스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 달러 익스포저라고 해서 달러 환율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브릭스와 관련된 이머징 마켓 위험에 이들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자유로운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이머징이 만약에 위기에 빠진다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환율 우려를 받았던 현대기아차의 이 우려가, 즉 엔화 약세 우려가 지금 거두어졌는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글로벌 투자 사이트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그 작년까지 기아차, 현대차 하락을 이끌어왔던 엔화 약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은 거고요. 또 유럽의 디플레 우려라든지 중국의 상대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축소 우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 또 환경차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하이브리드 기술이 일본차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향 요인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기 관점에서 현대기아차 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한 6개월 내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익률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길게 보고 접근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되도록이면 주종을 이용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기적인 전략이라면 엔달러 환율을 보면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과 이제 이머징 마켓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우리 소비시장 예상도입니다. 여태까지 해외 지표들과 글로벌 경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소비시장 어떻게 예상될지 참 궁금한데요. 네, 애널리스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가 내수 소비가 조금 회복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탄력적으로 좋아지느냐, 제한적으로 좋아지느냐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정부와 조금 가까운 정책 연구소들의 자료를 보면 좀 더 긍정적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내수의 회복 강도는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높아지진 않을 거다. 다만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다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매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지금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2% 후반대로 줄어들었죠. 올해도 이제 좋아져 봐야 3%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계빚이 많은 한국 입장에서는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소매 시장의 이 성장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제로 국면에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제로 국면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굉장히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좀 미래치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것들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돌아서는 강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다만 바닥 정도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다만 성장 강도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을 살펴보시면 주요 여러 가지 소매 채널들의 성장률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굉장히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슈퍼마켓 정도가 조금 늘었고요. 백화점 축소됐죠. 대형마트도 축소됐죠. 슈퍼마켓은 조금 늘었고 편의점이 크게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판매도 되도록이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모든 채널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비재들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이 소비재들 쪽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마트 제품들이 조금 많이 판매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반대로 컴퓨터 판매가 크게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서로 상쇄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전체 소비 줄었죠. 순수 소비 줄었죠. 승용차는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 가방과 같은 자파도 줄고 레저 스포츠 용품도 줄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모두 줄어든 양상입니다. 화장품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장품 소비의 상당 부분은 할인 판매, 특히 중저가 브랜드의 할인 판매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이제 검색어를 보시면 미샤를 포함한 중저가 브랜드가 검색어 상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처음에 이게 왜 그렇게 이런 브랜드가 이제 검색어 상위로 올라오는지 잘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두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날의 시작이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급 제품들의 판매량 증가 추이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물가에도 영향을 받고 소득에도 영향을 받고 고용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자산의 80%가 집값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에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남의 음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지금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정부의 정책들, 특히 MB 정책 때부터 계속 부동산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계속 부동산을 부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소비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오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 왠지 돈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아파트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대출 여력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대출 여력으로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경제라는 것은 나비 효과와 같아서 누가 1을 썼을 때 그게 결과물이 나중에 1이 되지 않습니다. 1을 쓰게 되면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나중에 10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왔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여전히 싸늘할 것이다라는 시각, 혹은 뭐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것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종합해보면 바닥은 찍었다. 그런데 올라가는 탄력은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소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나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종목군들이 대장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 시장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라고 한다면 또 요즘에 많이 좀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뭐 해외 직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비 패턴이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앞으로 뭐 백화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비 채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욕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든 소비를 할 수 있고 정보의 공개가 더 빨라졌다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스마트 기기가 없었던 시기에 쿠팡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 무언가를 싸게 팔았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빠르게 정보를 취득시키려면 라디오나 TV 광고를 강력하게 때려야만 그 정보를 사람들이 모두가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기를 통해서 정보의 습득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도 과거에는 뭐 TV, 신문, 잡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 SNS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앱만 모아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할인 정보만 모아서 쿠폰 형태로 보내주는 뭐 그런 앱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채널이 있다 보니까 정보의 공유가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 바뀔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한국 유통업체들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레알이나 주요 이제 비싼 브랜드의 평균 가격을 백화점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의 백화점 판매 가격을 보시면 일본이 70%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프랑스가 한 60% 정도의 수준, 호주가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백화점의 제품이 과연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제품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백화점 업체들이 물론 백화점이 다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중간 유통 마진업자들이 얼마만큼의 마진을 취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동일한 제품이고 동일한 품질인데 그걸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해외 직구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12년과 2013년도의 전반적인 변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구의 건수나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이베이나 아마존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국내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위즈이드라고 하는 이 해외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이트,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20, 30대가 주류고요. 20, 30대 내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주류고요. 그다음에 품목을 보시면 잡화 같은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건강식품이나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소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온라인 소비 그리고 가격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가격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만 오프라인에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들, 속이기가 너무 쉬운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 꺼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자파라든지 의류 같은 것들과 함께 좀 더 공인된 사이트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면 그 사이트의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더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400만 원대에 팔리는 TV가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170만 원에, 그래서 탁송료랑 이런 걸 전부 고려해도 미국에서 사는 것이 한 200만 원대, 거의 가격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겠냐라는 거죠. 물론 백화점이 편하고 뭐 백화점 VIP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이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구매층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이 국내 유통주들에게는 뭐 굉장히 몸이 다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뭐 도서 정도, 그것도 이북 정도를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점점 분야를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케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외 유통업체들의 진출과 아마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유통업체들에게는 약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패턴 그리고 또 새로운 해외 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우리 소비 채널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특히 백화점이 조금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백화점 중에서도 현대백화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네, 현대백화점의 최근 신저가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 백화점 업체의 특성상 아주 그 주가 변동폭이 큰 것은 아닙니다. 뭐 100 올랐다고 50 됐다가 다시 100 됐다가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저가에 들어갔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 4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올해도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밸류에이션 지표만 봤을 때는 주가는 그렇게 뭐 비싸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위기 상황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금 거의 저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PBR 개념으로는 지난 저점을 오히려 하향 돌파한 수준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지난 위기 상황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 개념으로는 지금 저점을 깼고요. 그다음에 PR 수준으로도 거의 저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싼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세계나 롯데쇼핑과 다른 점은 신세계는 이마트, 롯데백화점은 롯데마트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거죠. 롯데마트, 롯데슈퍼, 그다음에 그 롯데몰, 그 온라인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대백화점은 뭐 현대홈쇼핑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채널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백화점 채널들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온라인에 얼마만큼 잘 적응을 했느냐에 결국은 달려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 적절하게 투자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움직인 백화점은 현재 주가가 신고가 수준이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미국도 가 있어서 주가가 완전히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인터넷몰의 수준은 뭐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옴니 시스템 상에서의 뭐 신세계라든지 신세계 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 현대그룹은 최근에 외형이라도 넓혔어야 되는데 이 백화점의 외형을 넓힌다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땅 사고 땅 위에다가 건물 짓고 나서 그 각종 브랜드 런칭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꾀했던 게 뭐였냐면 밖에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몰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이걸 런칭하겠다. 그런데 이미 롯데하고 신세계에선 여러 군데에다 이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장 전략들이 지금 다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비싸진 않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되도록이면 더 싸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외형적인 확대가 나타나거나 수익이 좋아지는 신호를 확인했을 때 다시 재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선물 타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선물 전문가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타임입니다. 오늘은 오스카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오스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오늘 등락의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오늘 선물 시장 시황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선물 시장이 어제 종가 대비해서 0.70포인트 떨어진 250.10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파락 시작 이후에 시초가 2분봉 캔들상 시초가 250.10까지 고가를 형성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51.15 지수 가격을 고점을 끝으로 상승한 폭만큼 다시 한번 아래 방향으로 메우는 모습을 15분 동안에 보여줬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1포인트에 육박하는 가격이 위아래로 합산 2포인트가 흔들리면서 결국 좀 안정세로 찾아가면서 오전 10시 20분까지 소강 상태로 행보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흔들기 움직임이 장 초반에 급등락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완만한 상승 추세 흐름에서 급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지수 가격이 252.65포인트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큰 상승세에 수초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상단과 하방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가던 아래쪽으로 지수가 내려가던 모두 거래가 가능한 그 선물 거래를 리딩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와 국내 선물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기준으로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세가 거의 감소하고 풋옵션 쪽으로 매수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후 시간부터는 하방 추세보다는 상방 추세의 관점으로 매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오늘 남은 장 시간 동안 대응하는 올바른 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장 동안에는 키포인트가 될 국내 선물 지수 가격 250.45에서 65 라인이 될 것이고요. 250.45 라인은 45에서 50 라인 정도까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실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상방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매수 진입을 해서 홀딩을 한 채로 오늘 장 마감 전까지 수익을 챙겨나가는 매매 전략도 유효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조금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차트를 보면 좀 동일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스카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좀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계신가요? 네.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 캔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급등할 때에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캔들이 어제 월요일 오후장에서 연출되었었다면, 추격 매수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고 봐야 했었겠지만, 오늘 오전에 급등 캔들이 어제 나오지 못하면서 오전 중에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장 초반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라 판단해서 일단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9시 9분에 고점 가격 250.95에서 매도 하방 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음봉을 확인하면서 6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6분 정도 기다렸을 때 아래쪽에서 250.25 가격 250.25 가격에서 하락했을 때 매도 진입했었던 것을 청산하면서 수익을 냈었는데요. 수익 구간에서의 그 금액으로 따지면 35만 원의 수익을 일단 오전에 실현을 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진입을 하고 캔들의 흐름이 예상과는 다르게 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좀 아쉽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면서 세틱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 11시 17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2포인트 정도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2포인트 정도 상승했던 흐름에서 캔들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매수 방향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상승 흐름 강하게 탄 구간이었기도 하지만 251.30 라인 정도 가격에 조금 늦게 확인을 하면서 매수 진입을 한 상태라 익절과 손절 가격 모두 좀 부담감이 가중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6틱 위쪽에서 오늘 그 상승 흐름보다는 큰 수익을 가져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6틱 15만 원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고 오전 매매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스카 전문가님 앞으로도 회원분들께 꾸준한 수익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SBS 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처럼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에서는 선물 거래를 통해 주식 종목 수익의 몇 배를 뛰어넘는 그런 수익을 국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스카 전문가 클럽으로 방문하셔서 작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스카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제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저희 이제 준비한 소식은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음식료주,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 반등을 많이 하는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등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음식료주, 앞으로는 또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내수주들까지 봤을 때 유통주 중에서도 GS 리테일이 최근에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정체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나 CJ제일제당, 농심, 빙그레 이런 종목군들이 같은 유형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의 원인을 두기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제품 가격 인상, 그래서 오리온이 농심이 촉발했던 제품 가격 인상이 지금 삼립식품이라든지 다른 업체들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적이 과연 근본적으로 좋아지는지 또 정부 쪽에선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기보단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특히 낙폭과대주면 낙폭과대주일수록 저항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저항을 맞는다면 그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CJ제일제당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을 좀 비교적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 머물다가 조금 반등하다 제자리 반등하다 제자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사료 가격이 여전히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라이신 가격만 조금 오르게 된다면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나머지 식품 사업부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CJ제일제당 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관점의 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그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이르렀죠. 신모델도 있고 또 중고가가 상승한다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이슈가 그래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테슬라 관련주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테슬라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끼워 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테슬라와 연관된 종목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관련주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죠. 그렇지만 삼성 SDI가 BMW에 분명히 납품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배터리 시장 내에서도 전 세계의 탑 클래스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들 종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 정도는 관심이 있는데 어차피 장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흐름 속에서 전기차가 전 세계에 퍼지긴 어렵고요. 지금 오늘 테슬라가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X라고 하는 4륜구동 모델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밀어줄 만한 전기차들 중에서 지금 효율면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살만한 자동차가 뭐냐 따져보면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MW i3, i8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시장의 뭐 판매량이 예상보다 높은 것뿐이지 진짜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고,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은 충전소, 급속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한번 충전할 때마다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막 시대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테슬라 정도만 잘 나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국내는 테슬라 관련주가 없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배터리 종목들에게만 장기적인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제 모바일주, IT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 박람회를 앞두고 IT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터플렉스를 포함해서 오늘 플렉스컴, 이녹스와 같은 FPCB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멜파스나 파트론 같은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S5 발표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 대부분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거나 이미 이제 주로 하이엔드 쪽에 납품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매출에 관련돼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매출보다는 수익성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은 하이엔드가 아니라 미드랜드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의 핸드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안쪽에 있어서의 움직임, 그 주변 업체들과의 경쟁들, 그리고 베트남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더 낮은 수익성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들 종목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건가,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실적 추정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등 시에 역전히 비중 축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갤럭시 S5가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가 들어간다, 거기 뭐 케이스가 뭐 프리미엄형은 금속이 될 거고 뭐 일반 보급형은 플라스틱이 될 거다, 뭐 그 안에 또 뭐 방수 케이스가 들어가면서 방수 기능이 들어가면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거다, 뭐 OIS가 들어가는데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카더라 통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진실이 될지,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로 쓸데없이 주가 급등했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차익 실현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특징주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증권사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